30mm의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북과 충남 남부, 전북 지역은 30에서 최고 120mm, 서울 비롯한 수도권 등 그 밖의 지역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김지원, 이창진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20분입니다. KBS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이 시간은 금요일은 나설 차례 나를 설득해봐 라는 코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서로의 주장만 남는 평행선 토론이 아니라 상대방을 좀 더 설득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주엔 추석 특집으로 총선 격전지 투어를 세 분의 현역 정치인과 한번 해봤고요. 이번 주에 다시 새내기 정치인 세 분과 함께합니다. 21대 총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국 장관 사퇴와 파면을 요구하는 한국당의 삭발 릴레이가 대정부 여당 투쟁의 기본 양상이 돼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죠. 또 다른 한편 총선 승리를 위한 인적 재편 이슈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내기 정치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삭발 투쟁과 젊은 피 수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읽히고 있을까요? 정치 쇄신의 새동력이 될 청년 정치인들의 시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듭니다. 오늘 토론 주제에 대한 의견, 그리고 오늘 토론에서 논리로 잘 무장해서 상대방을 열심히 잘 설득한 토론의 귀재는 누군지, 청취자 여러분은 또 누구에게 가장 많이 설득당하셨는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 누르시고 의견 남겨주시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KBS 열린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날카로운 의견과 뜨거운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열린 토론, 금요일은 나설 차례 나를 설득해봐.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재난방송 관련해서 우선 좀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 오전 7시에 경기도 연천 지역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발생이 확인되었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요. 양돈 농가에서는 차단 방역과 의심사항 발생 즉시 검역본부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청년위원장 장경태입니다. 자, 그리고 고정으로 계속 같이 해주시고 계시죠. 네, 김성용 자유한국당 서울시 청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용입니다. 그리고 청년 정치인 세 번째 시간 함께 해주실 또 한 분의 젊은 농객 모셨는데요. 정혜연 정의당 청년 모임 진보너머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혜연입니다. 네. 자, KBS 1라디오 채널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저희들이 토론하는 모습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매일 새벽 1시에 재방송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함께할 방법까지 안내해드렸고, 금요일은 나설 차례 나를 설득해봐. 첫 번째 주제, 청년 정치인이 바라본 한국당 삭발투쟁, 청년 정치인 3인반응의 설득 배틀 토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자, 일단 추석
이후로도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여투쟁의 핵심을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사퇴 그리고 파면 요구로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일 기준으로 자유한국당 원내외 주요 인사 14분이 삭발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들도 있고 호응하는 목소리 또는 약간 비판하는 목소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일단 간단히 먼저 들어보고 쟁점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장 얘기 들어볼까요? 뭐 사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인사청문회로 발목 잡으려다가 바지가랑이 붙잡고 있는 형태로 어찌되건 조국 장관 임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원내 전략 실패인데 왜 애꿎은 분들이 삭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 황교안 지금 대표께서 하셨고 처음에 박인수 의원님이 하셨고요. 그다음 뭐 김문수 전 지사, 강효상 의원님 등이 하시고 계시는데 어찌되었건 사실 원내 전략의 실패는 원내대표가 책임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한편으로는 사실 무소속의 이현주 의원이 사실 첫 삭발을 했는데 예. 거대 정당인 110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의석을 스스로 낭비하는 느낌이다. 소위 또다시 원내 전략을 실패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정말 양동 농가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름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빨리 일하는 국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삭발, 단식, 사퇴 이런 소위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예산안 너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속히 빨리 국회로 돌아오셔서 일하는 국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내 전략 실패에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부적합하다라는 의견 쪽에 가까우세요? 아니면 원내 전략은 실패했으니 원내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쪽에 소위 가까우세요? 실패했는데 또다시 실패하는 전략이다. 소위 면피용으로 어떤 강인한 인상을 주실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거를 황교안 대표 혼자 하실 수 있거나 혹은 대표자들이 한두 분 하셨어야지 예. 이걸 릴레이 단식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슈는 아니거든요. 결국 삭발이 가지고 있는 의미 어떤 투쟁성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지만 소위 이게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의미 부여를 하긴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면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뭐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 행위가 과연 삭발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좀 이번에 지금 안 그래도 일본의 경제 침략 그리고 포항 지진, 강원도 산불, 미세먼지 그리고 청년 일자리 많습니다. 정말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많은데 왜 밖에서 자꾸 삭발하시고 장애투쟁하시고 밖으로 도시는지 너무 계속 집 나가시면 국민들이 계속 집 밖으로 내쫓지 않겠습니까? 빨리 어서 집으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장경태 위원장 처음 나오셨는데 원내 인사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지금. 예, 김성영 위원장님 여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네. 지금 원내 그러니까 원내 활동들을 보이콧한 사항은 아니라는 거 예. 정장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0일 날 우리 박인수 의원님하고 김숙형 당협위원장이 이제 머리를 깎는 것으로 시작해서 16일 날 제1야당 대표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삭발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삭발과 단식 같은 이런 모습들이 구시대의 산물이라는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선택을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선거법 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패스트트랙 당시에 경기 룰을 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협의하지 않았고 또 사보임도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제1야당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지금 정부가 또 여당이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번에 조국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그 청문회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의혹 보도들 지금 오늘도 단독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청문회 채택 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셨죠. 국민의 50% 이상이 또 반대하는 일입니다. 이것 자체가 구시대의 정치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되돌려놨기 때문에 구시대의 산물인 삭발과 단식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행태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삭발이 릴레이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부정적으로 저도 봅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정부와 여당의 행태들 한번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나
본인들이 하면 모든 것이 정이고 우리가 하면 다 적폐고 위선이다라는 그 갈라치기식의 방법이 지금 국민들을 엄청나게 분열 속에 힘몰아 놓고 있음을 인지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뭐 저희가 바짓가랑이를 뭐 잡고 있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항상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토론들을 할 때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국민들의 지표가 이렇다. 항상 얘기해왔습니다. 이미 국민들의 거의 60% 가까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또한 당협위원장으로서 지역에서 서명운동 받고 1인 PQC 매일 하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 그간 한 2, 3년간 탄핵 이후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환영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 마시고 상식적으로 우리 지금 이 구태 정치, 그러니까 막 삭발, 단식 이런 것들이 구태 정치의 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마도 오늘날의 대한민국 정치계가 상식이 좀 통하고 서로 대화가 통하는 가운데서 바른 방향으로 타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삭발과 단식을 구시대의 정치적 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 작금의 우리나라의 여의도의 정치계는 그런 상황을 여당이 오히려 되돌리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삭발하고 단식이 그러니까 구태 정치로 이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상황에 좀 적절하지는 않은 구시대적인 어떤 모습으로 좀 더 보시는 거예요? 둘 다 그렇게 보는데요. 둘 다 예. 관점에서 보는데요. 예. 사실 시기적절하지는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그 방법을 했기 때문에 오늘 토론 주제라도 됩니다. 반대로 우리 예.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어떤 얘기를 해도 전부 다 적폐고 위선이고 안 되는 내용들이었는데 머리를 쫙 자르고 얘기를 꺼내고 또 이 사람들이 투쟁을 하겠다라는 결기를 보이니까 그나마 이런 자리에서 이제 논쟁거리라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 절박한 마음으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혜연 대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좀 구시대의 뭐 산물이라고 사실 생각은 하진 않고요. 사실 예. 저는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조국 사태로 확인했던 이런 세습 문제, 불평등 문제를 사실 해결하는데 결사항전하고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사실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처참했을까 지금까지. 예. 예, 그리고 이런 지금 굉장히 웃음거리로 희화화되는 경향들도 사실 있잖아요. 예.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정말 국민들의 어떤 삶의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싸웠다면. 그래서 사실 저는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조국 사태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임명을 사실 찬성과 반대 하나라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사실 20대들이 느꼈던 거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죽기 살기로 살아왔는데 누군가의 미래는 결국 결정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예. 네. 사실 이런 사회를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하면 기성 정치권 모두인 것이고 지금 이런 사회를 바꾸자고 했던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거는 이 공고해진 이 신문제사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비전, 실행력을 사실 두 여당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하나도 보여주고 있지 않은 거죠. 예. 그런 걸 해야 할 상황에서 그런 걸 못하고 장관 한 명을 퇴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좀 많이 우스운 그런 상황, 안타까운 상황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 이슈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의 어떤 이제 네. 정치적인 새로운 의제가 필요한데 지금은 여전히 거기에 이제 묶여 있는 상태다. 그쵸. 이런 쪽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자, 이후로는 이제 뭐 언제든 이제 나서실 때 나서시면 되는데 먼저 이렇게 저한테 막 액션을 주셨어요. 장경태 위원장께서. 네. 예, 이제 나서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대표님들께서 단식하거나 삭발하시는 경우는 사실 최순실 태블릿 PC가 발견됐을 때 이정현 당대표께서 갑자기 단식을 시작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유를 모른 채 정말 그 단식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패스트트랙이 통과됐는데 야당을 무시했다고 하시는데 패스트트랙은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하시면서 여야 5당이 합의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한 달 1월 정도 올해 1월 정도에 상의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 자유한국당의 안은 어땠죠? 뭐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여러 가지 어떤 선거구제 개혁, 정치 개혁안, 뭐 선거 개혁안 여러 가지 안을 논의하기로 해놓고 오히려 비례대표를 삭제하고 270석으로 원내의석을 줄이는 안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건 자체는 논의하지 말자라는 의견밖에 안 되고요. 뭐 민주당이 무시했습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을 무시하셨죠. 오히려 이 패스트트랙을 정말 여야 4당의 합의로 민주당 혼자 합의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 과반 의석도 안 되고요. 오히려 여야 4당이 합의한 안을 가지고 동물국회를 만들면서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았습니까? 국회법을 무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내 전략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59명의 그 국회의원들을 사지로 몰았던 쇳바루를 들고 정말 이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국회를 정말 마비시키셨잖아요. 이분이 사실 책임을 지셨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전혀 책임지지 않고 지금 삭발하는데 왜 삭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아마 일단은 경찰 소환 조사에 대해서 59명이 전원 다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원 다 경찰 수사를 받았고요. 자유한국당도 이제 검찰로 이관이 됐으니까 조속히 검찰에 가셔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혼자만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피의자를 대표할 수는 없죠. 본인이 무슨 아직도 그게 책임지는 방식 아니다. 그렇죠. 예. 막 얘기하시고 싶으실 것 같아서. 네. 예, 패스트트랙 얘기를 길게 하면 이제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죠. 정리하자면 예.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논의하자고 했지 지금 여당과 또 다른 야당이 잡고 있는 기준점에 가는 데 동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합의했던 것은 협의를 해보자는 사인을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저희가 불법적 요소가 있으면 처벌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국회법 위반을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시고 싶으십니까? 본인 불법 사보임을 얘기했습니다. 네.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국회의장께서도 책임지지 않고 계시고 그 당시에 개인의 본인의 허락 없이는 사보임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론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아니죠. 바른미래당에서. 근데 그 부분은 법적 해석들이 또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불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나요? 국회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왜냐하면 패스트트랙도 사실은 법적으로 판단받아봐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사보임도 법적으로 판단받아야 되는 네, 거고. 맞습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께서 오셨으면 좋겠네요, 이 자리에. 네. 아무튼 그걸 통해서 예. 결국에는 오신환 원내대표로 바뀌는 과정들도 있었고 그것이 정당하고 제대로 되어 있는 루트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잘잘못은 다시 한번 가려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국정 나경원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위반한 사안이 있다면 50몇 명의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거기에 맞는 책임의 응당을 받으셔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니들 혼자서 이렇게 설치다가 혼자서 반항하고 법 위반하고 빠루 들고 하다가 니를 다 큰 코 다친 거야라는 시각으로 이걸 바라보신다면 정말 잘못된 각도로 국회를 바라보고 계시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가서요. 삭발투쟁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뭐 더 하고 싶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논의 주제가 이거고 왜냐하면 청년 정치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정치를 진보시키는데 이제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아까 황교안 대표, 그러니까 대표선에서 이제 원외 또 인사이시기도 하니까 원외에서 하기 위한 어떤 투쟁의 방식으로서는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다라는 이제 지적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재밌게도 이 황교안 대표가 삭발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매체가 보도할 때 약간은 좀 멋있게 보도하는 경향이 일부는 또 있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약간 비아냥되는 그런 보도도 있고 하고 한데 정치인 황교안에게 이 현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단 개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나서실 분 계십니까? 제가 먼저. 예, 정의연 대표님. 네, 사실 황교안 대표가 사실 정치 대표를 하시기 전에는 사실 사람들이 이미지가 뭐 차분할 것 같고 예. 뭔가 이제 대안을 잘 제시할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당선이 되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런 이미지가 대표가 되고 나서부터 깨지는 과정들이 좀 계속 있었어요. 제가 좀 뭐 민생 투어 과정에서도 굉장히 깨는 발언들을 했었고 깨는 발언 어떤 거? 뭐 기업에서 직원들이 힘들다 뭐 이랬던 사실 그래서 사장님이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줘라 아니면 카페에서 카페 뭐 중소기업 안에 카페를 많이 차리면 직원 복지가 된다 뭐 이렇게 뭔가 생뚱맞아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사실 이제 문제의 근본 지점을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점점 이제 깨지는 이미지를 사실 보여주고 있으신데 사실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사실 그런 이미지의 연장선이 되고 있는 과정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좀 오버랩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대선 후보로 나서기 전에는 사실 굉장히 뭐 유능하고 좀 이제 정책을 잘 필 것 같은 그리고 이제 아버지 후광 때문이었겠죠. 그런 실력 있는 정치인으로 사실 보였던 감이 있었는데 대선과 대통령의 어떤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기이한 말들과 사실 어떤 생각 없는 말들, 행동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희화를 했었던 문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그런 현상들이 사실 지금 황교안 대표한테도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사실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 예를 들면 이제 깎고 나서 이건 가십성 이야기들이라 저도 입에 담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머리 두상이 되게 예쁘더라라든가 뭐 게리 올드만 같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뭐 그 지지층, 그러니까 그 반대를 적극적으로 더 하길 원하는 지지층들에게는 사실 그런 모습으로 사실 보여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지층에 국한된다. 네, 지지층에 국한되는 거죠. 사실 제가 사실 자유한국당에 정말 많은 사실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당 대표 체계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 체계가 들어서면서 지지층을 확대하는 어떤 메시지나 전략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 어떤 반대만을 위한 행동들, 반대만을 위한 적극적인 어떤 과격한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동물국회라는 말을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좀 국민들의 삶과 괴리되는 어떤 모습들을 사실 보여준 감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도 사실 지지층 결집에 국한된 그리고 그런 평가도 사실 지지층에 국한된 어떤 표현들이라고 나란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보수 정당들은 사실 복지제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지층을 이렇게 넓혀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박근혜 후보 시절이 이제 그랬었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이런 계속 이제 반대만을 위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다 보면 이번 총선에 저는 사실 불평등 의제, 그러니까 이번 조국 사태로 발견됐던 불평등 세습의 문제가 가장 중심 이슈로 예. 들어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를 두고 사실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 구도에서 자유한국당은 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예. 합니다. 김성기 위원장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뭐 사실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아프지만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지지층들만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사실 한번 망했던 정당이잖아요. 한 4%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자 한 32%까지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 대한정당으로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바라봐 줄 수 있느냐. 이게 그동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9년간 집권을 했던 당이었다 보니까 싸울 줄도 모르고 정부와 여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가면서 대변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그동안 좀 우왕좌왕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실례로 그래서 저희가 강화문에 나가고 사실 촛불을 켰는데요. 촛불도 우리 안 해봐서 되게 엉성하게 하루가 지나가기도 했었어요. 물론 금방 또 잘 적응했지만요. 그런 것처럼 우리 당은 이 확장세를 위해서 계속 대한정당으로서 보여주기 위한 길을 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삭발 주제로 넘어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교안 대표께서 머리를 자름으로써 저는 많은 그래도 이미지 변화가 있을 수 있었다. 소위 말하는 우리 자유한국당 꼰대정당, 제가 꼰대정당 바꿔보겠다고 뭐 이렇게 예전에 얘기도 해석하고 있었는데요. 그 꼰대정당 이미지라는 게 무겁고 좀 이제 너무 어른스럽게 다가가고 딱딱하고 좀 이런 이미지였잖아요. 또 머리를 투블럭으로 잘라주시는 미용사님의 센스에 따라서 그 이제 사진들이 합성 주제로 삼아지고 저는 그 희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20대, 30대들에게 합성하고 이런 놀이 문화로 발전해 나갔다라는 거. 저는 거기에 확장성이 오히려 더 나아졌고 우리 당이 그래도 대화를 한번 젊은 사람들도 해볼 만한 정당이다라고 하는 첫 발을 디뎠다라고 저는 의미를 오히려 두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무슨 말만 하면 좀 뭐랄까 할아버지들 하는 얘기 같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멋있게 오토바이 타고 있는 사진도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올리고 하는데요. 이런 20대와 30대 청년들에게 의도치는 않았겠지만 다가가는데 또 하나의 의미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한 지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온라인 문화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뭐 조롱이나 비하 같은 의미도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소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젊은 층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에게 어쨌든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대상으로서 부상되고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일단 열어놓고 보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질문이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월요일에 이제 이준석 위원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왜 우파 포퓰리즘 나쁜 말로 하면 이제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정시에 100% 도입하자라든가 이렇게 뭔가 상당히 혁명적인 그런 식의 의제를 들고 나오면 그게 실제로 정책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상당히 뭔가 이렇게 지금에 맞는 어떤 정치를 가능하게 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주장도 하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완전 찬성하는 반대요. 선제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당 얘기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바른 소리들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인데요. 그러려면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자녀들 특례 입학과 관련돼 있는 전수조사 받으셔야죠.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선제적으로 그런 제안들을 내놓을 때 국민들은 제가 보기에는 반응해 주시고 동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 가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선결돼야 되는 과제가 있다. 그 과제를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해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뭐 장경태 위원장. 네, 뭐 개인적으로는 김성년 위원장님의 노력이 있고
잘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어찌됐건 황교안 대표의 행보를 보면 좀 지지자들과 동떨어진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지자들? 예, 지지자들 거의 소위 자유한국당의 소위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30%가 지금 예. 회복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 과정은 사실 어찌됐건 국무총리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또 진중한 모습을 기대했던 지지자들에겐 조금 동떨어진 행보가 아닌가. 결국 스스로의 리더십이 혹은 스스로의 당 장악력이 약하다는 걸 좀 증명해내는 것 같아요. 자꾸 이 쇼잉을 보이는 이유는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초반에 당대표 취임하고 나서는 친정체계를 강화하시다가 조금 이제 장외투쟁하면서 태극기 집회가 많이 오니까 우리 공화당인가요? 거기 그쪽 조원진 대표 쪽에다가 좀 러브콜을 보내고 약간 손짓을 하다가 갑자기 또 바미당이 흔들리니까 바미당에 좀 가고 하고 또 무소속 이현주원이 삭발하니까 또 삭발하고 약간 자 이런 식의 조금 뭐랄까요 갈대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계시고요. 명확한 정책적 지향이 네,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전과 노선, 가치, 어떤 지향점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전혀 못 제시하고 계시죠. 그래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이 소위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 그러니까 지지자뿐만 아니라 민심과 좀 가까운 행보를 보이셔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 관련 카페를 만들어 달라든지 일하기 힘들면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 아들 자랑을 하면서 스펙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업을 갔다고 한다든지 정말 이 청년의 삶과 정말 이 뭐 동떨어진 이야기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또 사실 삭발이 뭐 방금 희아와 말씀도 하셨는데 원래 약자가 권력에 저항하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예. 정말 어떤 그 준엄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엄중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를 제대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좌파가 예전에 소위 이제 그 삭발은 빨갱이나 하는 것이라고 했던 공안검사가 생각난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어찌되었건 그 어떤 이 의미를 모르고 예전에 좌파가 혹은 약자들이 야당이 하니까 해볼까? 라는 게 아닌가. 정말 그 의미를 삭발 이후에 저는 그 발표 청와대 앞에서 하셨을 때 발표도 들었지만 좀 저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셨나 혹은 저 의미를 메시지가 너무 좀 없다라는 또 느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소위 스스로 대표께서 좀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더 진중하게 본인이 추구해야 될 보수적 가치 그리고 보수의 어떤 지향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게 차라리 삭발보다 더 낫다라고 좀 조언드리고 싶네요. 제가 나서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얘기합니다. 제가 나서겠습니다. 김상용 위원장. 네,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우리가 우파 보수의 가치를 뭐 혼동을 잘 모르고 지금 우리 공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왔다 갔다 흔들릴 때마다 가서 손 내미는 구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21대 총선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공고하고 높은 지지율을 간다면 저희도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겠다는 헌법 가치를 제우선으로 삼는 정당들과 함께 보수의 통합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논의하는 과정에 대해서까지도 불안하고 힘없고 노선 정리가 안 돼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1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제1야당도 정책 대안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좀 이제 황교안 대표님께서 청년들과 함께 어떤 자리를 그간하시면서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발언들을 한 것들에 대해서 저도 분노했습니다. 저도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지? 열심히 일선에 뛰고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희망을 꺾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 대표님께서 이렇게 차분히 저는 학습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면 분명히 지난달과 이번달이 다른 합숙속도가 빠른 대표님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 당 보고 더 진중하고 더 조심스럽고 차분하게 가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는 이유는? 아니 지금까지 저희가 자극해놓고 웰빙 정당이다 뭐 아무것도 안 한다 니들은 이런 식으로 비하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야당 생활 한 10년간 할 때 얼마나 가열차게 얼마나 지독하게 싸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정해니까 니들 조용히 싸울 때라도 품위 있게 이렇게 다가와서 얘기하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 야당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싸움의 조건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마침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으로 더 가볼게요. 그러니까 삭발이라고 하는 게 뭐 누구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건 아닌데 말씀처럼 이제 왜 아무런 권력도 없고 수단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뭐 이렇게 사회에 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투쟁의 방식 중에 하나인 건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절절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건 그 정당의 입장에서는 맞고 거기에 호응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국민 다수의 이제 시각에서 보면은 뭔가 약간 이제 매치가 잘 안 된 듯한 정말로 저분들의 절절한 상황일까? 권력이 없는 분들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정의연 대표.
사실 자유한국당은 저희보다 18배 이상이나 의원수가 많잖아요. 예. 네, 사실 그렇게 의원수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110석이나 되는 의원수를 가지면서 사실 우리가 정말 생계와 자기의 어떤 생명을 사실 담보로 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약자가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삭발이라는 행위를 자유한국당이 한다라는 게 사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약자가 아니고 이현주 의원 같은 건 어떻게 보세요? 이현주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제안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 무근입니다. 아직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뭐 전혀 아닙니다. 네, 뭐 그런 이야기가 도는데 사실 그렇게 사실 할 수 있게 자유한국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그런 기회뿐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조롱을 하고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조금 많이 지금 저런 말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학습하고 있고 배우고 있으면 안 되죠. 네. 매일 배워야죠. 매일. 저도 그 말 하고 싶었어요. 매일 배워야죠. 공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표는 대변하는 자리지. 네, 대표는 근데 뭐 이 부분은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른 이해가 가능할 것 정당의 같고요. 학교입니까? 네, 뭐 그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기성 세대들이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정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저희가 사실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고 사실 네. 이런 문제 의식들을 함께 좀 뭐 같이 나누자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기성세대 정치하시는 저희 당을 포함해서 사실 모든 정치인들이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세대들의 어떤 공정함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사실 공당의 대표가 되시는 분이 사실 이거는 정치 전략의 차원이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네. 한국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고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한 번 더 다시 나서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우리가 전략의 부재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삭발한 것이 국민 다수들이 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전혀 아닙니다. 오늘 리얼미터에서 나온 이 사항들은 물론 이 삭발로만 이루어진 현상들은 아닐 겁니다. 조국 장관을 임명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지게 되었죠. 또 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차이도 6% 안에 오차 포인트 안에 들게 되었고요. 그 부분은 갤럽 아닙니다. 리얼미터. 리얼미터는 6.2% 차이입니다. 예. 네. 네. 조사 개요를 좀 말씀해 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네, 6% 안으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게 밀어서 잘했다 못했다를 오마이뉴스에서 의뢰해서 했는데요. 저희 정당 지지도보다도 한 10% 이상이 한 40% 정도가 물론 찬성이 그러니까 반대가 높았습니다. 근데 찬성도 42% 정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선거 관리에 관련된 알겠습니다. 부분이라. 그래서 18일 날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진행한 거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인데 이때 반대가 52.4, 찬성이 42.1 이렇게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를 이어가자면 한 10% 정도 우리 정당 지지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 대다수가 이렇게 이 삭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단정짓고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오히려 지지층보다 더 넓은 맞습니다. 붙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예, 조금 얘기를 나서 드리자면 보시죠. 사실 예, 정의연 대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분노한 층이 사실 20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20대에서는 특이하게 사실 이 삭발 투쟁에 대해서 찬성한 정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낮았었고 그리고 사실 이 조국 사태를 봤어도 사실 20대들이 느끼는 감정들을 사실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면 요거는 여론조사 결과를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예, 수치를 얘기하지 않으시면 대략적인 트렌드만 얘기하면 됩니다. 조국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이건 사실 청문회 전에 했던 조사였는데 조국 임명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과 반대하는 비율이 20대에서 현저히 낮게 나왔어요. 둘 다. 예, 사실 예. 뜨거운 반대도 아니고 뜨거운 찬성도 아닌 거죠. 사실 저는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청년들이 느꼈던 건 뭐냐면 좀 더 이 조국에 대해서 뭐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중립기업부터 박자라고 하는 20대들의 어떤 중립기업? 예. 조금 더 사태를 예. 보겠다라고 예. 하는 그런 공정함도 사실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 구조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사실 자신들의 어떤 위선이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방식에도 동의할 수 없고 동시에 사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지지를 끌어모기 위한 위선으로 공격하는 방식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민주당의 일부 청년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에도 동의할 수 없었던 청년들의 어떤 문제의식이 예.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뜨거운 찬성도 뜨거운 반대도 아닌 것처럼 보여주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삭발 투쟁에 대해서 또 20대들은 현저하게 사실 찬성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모습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한 방식은 아니다. 예.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달간 벌어졌던 사태에 대해서 20대가 뚜렷하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건 맞는데, 네. 그죠? 네, 그거를 예를 들면 조국 장관 임명이냐, 임명 반대냐, 또는 사퇴해야 되느냐 마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진 않고 있고, 네.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어떤 대안으로 뭔가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렇게 볼 예. 수 있고 지금의 이제 이런 사회를 만든 기득권 양당에 대한 어떤 분노도 사실 예, 있는 예. 것이죠. 그래서 예. 저는 저희 정의당은 사실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조국 임명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결국 냈지만 예. 저는 사실 조국 임명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도 사법개혁 그 강력하게 사실 원하는 유전무죄, 예. 무전유죄를 만들어왔던 사법개혁을 강력히 원하는 불평등 사회를 강력하게 해결하게 원하는 어떤 지지층이었고 예. 또 조국 임명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던 사람도 이 불평등한 사회를 개혁하게 강력하게 원하는 목소리였거든요. 좀 그런 개혁을 가감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여주는 모습인데 사실 자유한국당은 그 사람들 여전히 분열시키고 있다라고 사실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시키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을 조국 임명과 찬성과 반대의 하나로만으로 분열시키고 있고 사실 조금 일단락 된 것 같고 이제 정말 청년들이 이 분노를 표했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에너지를 모으고 둘 다 분노했던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힘을 모아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그걸 여전히 이전에 있던 문제를 계속 끄집어내면서 반대하는 모습들만 보여주는 불만은 거죠. 강한데 그거를 사퇴냐 아니냐의 어떤 선택으로 좀 네.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거부하고 있다 이런 네,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누가 어느 번 뭐 제가 하고 하죠. 뭐. 네, 나서 먼저 한 하시죠. 번 더 한 대 더 네. 맞고 하시면 되는데. 장경태 위원장. 사실 자유한국당이 사실 프로 반대당, 프로 파행당 이런 말씀을 참 드리고 싶지 않은데 아직도 인사청문회가 안 끝나신 것 같아요. 아직도 인사청문회 하고 계시고 좀 제발 좀 검찰 수사 지켜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제가 말씀드린 보수의 가치라는 건 결국 정책과 법안이 무엇이냐. 자유한국당의 지금 정책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아시겠습니까? 법안 낸 거 하나도 모르실걸요. 오히려 준법 정신이라든지 예를 들면 자유시장 경제를 체제 공고한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강화한다든지 대표가 교육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계속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 공부를 하고 오셨어야죠.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이번 삭발 현상을 보면서 이 또 소위 충성 도미노라고 할까요? 계속적으로 릴레이로 삭발하실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그만큼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에게 저 이렇게 당신께 충성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자유한국당의 보수의 가치와 법안과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린 거고요. 오히려 공공부문 일자리라든지 미세먼지, 소상공인 지원, 경제 침략에 대응하는 기초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육성 등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오히려 지금 뭐 삭발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실 거예요. 당연히. 다만 이 임명에 대한 찬반이 나타나는 이유는 오히려 의혹과 검증 사이에 저는 좀 어느 한 지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40% 이상의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지하고 있다. 저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40% 이상이 지지하는 정책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정책을 발의하거나 정책을 추진할 때 대부분 지지율 한 15%에서 한 25% 이렇게 사이에서 보통 많이 추진이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정말 무분별하게 제기된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개인적인 의혹 떠나서요. 네. 실제로 뭐 검찰개혁 공수처 포함한 지지 여론자의 자체의 지지는 그거보다 더 높게 나오고 대신 이제 조국 장관으로 표현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더 알짜로 이제 뭐 이렇게 모여 있는 뭐 이런 형태겠죠. 예, 위원. 네. 김성일 첫 번째 위원장. 정책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 받아들일 수 없고요. 또 예. 일례로 이번 주 일요일 날 민부론이라는 내용으로 경제 대전환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 발표가 또 이루어지고 예, 있습니다. 저도 관심 많은데 내용은 어때요? 내용 한번 저도 위원이거든요. 이게 위원인데 뭐 스포처럼 얘기할 수는 없는 스포가 안 되면 그 안 전에 됩니까? 혹시 나왔던 정책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2019년에 주요 경제 정책, 산업과 관련된 정책. 대 얘기하고 이 얘기를 좀 드려도 되나요? 예, 그 얘기를 너무 예. 길게 예.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프로 반대당이다, 뭐 정책 대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 제가 학습 능력을 얘기했는데 말꼬리 자꾸 얘기하시는데 당 대표는 당연히 계속 학습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학습을 하지 않고 현상에 반응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지지 못하는 정당을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젊은 정치인입니다. 저는 장경태 위원장님하고는 오랜 시간 동안 정치를 해왔고요. 저희가 2017년 정유라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청년희망 유린 사건이라고 명명하고
당 지도부를 찾아가서 지도부에 다른 사람도 잘 국정농단 모르겠다. 청년들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 그때도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무슨 사법적으로 변론 단계에 있었습니까? 어떤 증거들이 자꾸 제출되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엔 안 들어줘서 정론관 가서 이 조직 대표들하고 함께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 각성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선배님들께서 다 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실 전 정의당에 가고 있는 이념과 방향에 대해서는 뭐 확연히 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지만요. 그동안 젊은 세대들의 어떠한 분노 지점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했던 것도 정의당이었어요. 정당의 기성 정치인들은 선거와 또 정치의 유불리 따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젊은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조국 장관의 자녀의 문제가 이렇게 터졌을 때 정당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는 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는 이 문제의식 우리 다 함께 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안 되면 사법적으로 조민이 예를 들어 표창장을 위조한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퇴하셔야 된다. 이 정도 발언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보자. 정도라의 메시지라도 전 나온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전 젊은 청년 정치인 특히나 여당 또 정의당에 계신 분들 단 한 명도 그 얘기를 하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오히려 김혜영 의원님이나 뭐 이렇게 몇 분들 김태섭 의원님이랑 박용진 의원님께서 그런 얘기들을 하셨지 당에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있었던 우리 젊은 정치인 여기에서 입 다물고 침묵하고 있는 건 엄청 그러니까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울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나서셔야 될 것 같네요. 정의당은 사실 좀 이 조국 문제에 있어서 당원들은 사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사실 임명에 찬성하는 당원들도 있었고 반대하는 당원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있어서 정의당이 어떤 결정 내린 것 그리고 그 이후에 해야 될 일에 있어서 이 당원들의 의사를 다 무시했다고 보진 않아요. 사실 그리고 정의당은 정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 세습 문제 얼마나 사실 이 심각한지를 보여준 거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번에 어떤 보여줬던 사건들은 정유라 사건은 정말 특권 기득층이 어떻게 제도를 편법으로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사용해서 보여줬는가 하면 지금의 이 사회는 무형의 어떤 자산 인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공고하게 짜여져 있어서 이것이 세습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어떤 사회이고 이건 사실 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정의당은 정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민주당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사실 해결해내야 되는 거고 사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이전에 정말 해결을 했다라면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분노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야기했고 정의당도 굉장히 사실 어떤 논란도 겪었었고 그렇지만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이제 정말 청년들의 시간이 왔다.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간이 왔음을 알고 이제 해결해야 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 또한 사실 이 정의당에 있어서 이런 문제의식들을 굉장히 많이 드러낸 바가 있고요. 조국 장관에 대한 진퇴에 관련된 문제를 언급 안 하는 건 젊은 층에 대한 배신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혹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그래서 결국에 어떤 처벌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사람이 이 사법개 개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당연하게 책임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책임 여부가 아니라 그런 분이 이게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 사법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눠서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그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이 의혹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시에 알겠습니다, 형님. 근데 이게 있었을 시에 이 사법 개혁이 가능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지금 사법개혁 가정이 두 번이나 들어간 거라 뭐 잘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두 가지가 사실 있는 상황, 그러니까 사법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는 사실 저는 조국이 더 지금부터 조국 장관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만큼 전국적으로 정말 뜨거웠던 상황만큼 조국 장관은 정말 더 불철불야하면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그 역할을 하는데 정말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잘한 거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가야 될 문제고요. 이 법적으로 이 개인이 문제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라는 것은 저는 사법적으로 판단해서 만약에 정말 책임져야 되는 상황까지 가야 된다면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정말 자기가 보여준 어떤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여준 정치력 그리고 나가야 될 방향들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윤태 의원 혹시 하실 말씀 사실 있으세요? 이제 뭐 거치에 대한 부분은 가정에서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어찌됐건 이 장관 검증 과정이 정말 이 인사 검증이냐 아니면 가족 뒷조사를 해서 인신공격하는 과정이었냐 이런 정도의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소위 본인에 대한 비사실이 만약 밝혀진다면 위장 전입이라든지 군면제라든지 노문 표절이라든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검증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은 뭐 펀드라든지 뭐 친히 모촌 조카가 있던 펀드나 뭐 예를 들면 성적을 어떻게 받았느니 뭐 성적표를 갑자기 그 개인정보법 위반인데 또 여러 가지 이런 소위 법을 어기면서 그 선을 넘으면서 도저히 개인으로서는 사실 구할 수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인신공격형으로 이렇게 자꾸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는 이 의혹들이 과연 장관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지 뭐 딸의 영어 성적이 몇 등급인지 그게 법무부 장관과 관련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면박을 주듯이 사람 정말 그 위신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정말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방식의 인사청문회 과정 그리고 의혹 제기 그리고 검증과 수사 과정들이 조금 더 저는 좀 더 예전에 과거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자유한국당에서 가족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 신청을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족을 증인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과하다. 우리가 정치의 정도를 걷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최소한 넘지 말아야 될 선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이 소위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논두렁식의 조사하듯이 정말 뭐 거의 뭐랄까요, 정말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정말 떠올랐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김성희 위원장의 짧게 듣고 짧게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너무 신상털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바꿔야 되겠지만 그게 조국 장관에게만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수없이 많은 가짜뉴스와 신상털기와 이루어졌습니다.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초기에 제가 이름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계셨던 분들 수없이 많이 국무총리 후보부터 시작해서 다들 그렇게 가족 뒷조사 때문에 그만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문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바꿔야 되겠지만 제도적으로 개선은 해야 되겠지만 사법부 개혁을 하겠다라는 사람에 대한 이 정도의 의혹이 계속 물밀적으로 나온 후보도 처음이었다. 그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 더 이상 가면 이제 또 다시 또 블랙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의견 표명들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금요일은 나설 차례 나를 설득해봐. 지난 10일 무소속 이현주 의원의 삭발을 시작으로 삭발 릴레이가 자유한국당 원내 인사들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삭발의 정치학을 위주로 지금 조국 장관 사태에 관련된 내용까지 세 분과 함께 토론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2부 순서에서는 이 이른바 젊은 피수열이라고 불리우는 인적 재편에 관련된 문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묻는다, 듣는다, 통한다. KBS 열린 토론.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들으면서 답답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궁금한 점은요? 그렇다면 함께 토론에 참여하시죠. 유료 문자 샵 97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듣고 계신 KBS 열린 토론은 매일 밤 1시에 재방송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신 의견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안녕하십니까. 문자캐스터 정의진입니다. 청년 정치인이 바라본 한국당 삭발투쟁이란 주제로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콩 아이디 K75283153님. 토론자 세 분 모두 너무 많이 사실이란 말을 하네요.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미숙함이라기보다는 토론하는 어법에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진지한 태도는 기존 정치인들보다는 더 나아 보입니다. 콩 아이디 9540님. 젊은 정치인이라 해서 무언가 다른 것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듣고 있는데 기성 정치인과 다른 게 하나도 없네요. 서로 상대방에 대한 비판만 할 뿐 자신의 당이 잘못한 것에 대한 인정은 하나도 없네요. 실망입니다. 콩 아이디 0068님. 자유한국당의 삭발, 단식.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당시 여당이었을 때 국전농단 알았을 때 삭발 단식을 했다면 과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단물만 먹으며 취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촛불이고 현실입니다. 유튜브로 의견 주신 손태희님.
개인적으로 정치인의 삭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자한당의 릴레이 삭발 개그 이상이었다고 봅니다. 콩 아이디 이원호님, 삭발도 의사표시 방법입니다. 조롱하듯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불어 함부로 공정과 정의를 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콩 아이디 김기명님, 상대 비방보다는 논리적으로 반론 제기하는 토론장을 만듭시다. 이러니 국회의원들이 국민 무시하고 말로만 국민 핑계대면서 나라 망치죠. 성숙한 국민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콩 아이디 짜니네님, 삭발은 일제강점기의 잔재입니다. 국민적 불매운동이 한창인 이 시점에서 삭발 같은 방식은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콩 아이디 1025님, 가장이 똑바로 못하니 밖으로 도는 겁니다. 한국당도 그렇지만 민주당도 못지않다고 봅니다. 콩 아이디 6716님, 한국당 파이팅! 이번 기회에 전부 머리 깎고 군대 안 간 사람들은 입대를, 나머지는 해병대 극기훈련으로 심기일전해서 어떤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로 의견 주신 미소미소 청취자분, 국회 정상화가 안 되는 게 어이가 없어요. 잘잘못 따질 필요 없이 여야 다 똑같아요. 콩 아이디 노형우님, 어느 국회의원이든 자신들의 행동 모두가 로맨스인가 봅니다. 의원님들은 스스로 마음의 거울을 보실 수 없다는 게 안타깝네요. 콩 아이디 6392님, 삭발은 거의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자유한국당 판검사 출신 의원님들, 삭발은 깡패 집단이나 하던 행위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거두절미하시고 패스트트랙 위반하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검찰에 출두하십시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모두가 시민 농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뭐든지 이야기해, 날 이해시키려고 해봐. 서로의 대화가 하나 되길 기대해. KBS 열린 토론. 자, 그럼 후반부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국 청년위원회 위원장, 김성용 자유한국당 서울시 청년위원장, 정혜연 정의당 청년모임 진보너머 대표,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자, 뒷부분에서 이제 또 평가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시간 여유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사실 전 이게 더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았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이 세 분 어떤 식으로 그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간단히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정의당 네. 정혜연 대표부터. 네, 저는 좀 지금 이제 대표를 하기 전에는 정의당 전 부대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청년본부 본부장을 맡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정당 활동을 이제 한 건 한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그래서 정도? 22살 때 이제 정말 그냥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정당에 가입해서 지역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고 예. 그렇게 시작하면서 정당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지금에 있는, 저는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예. 평범하게 정치에 온라인으로 정말 가입을 해서 좀 정치를 통해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희망을 보고 그렇게 성장해 가면서 정치인으로 나갈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고, 제가 사실 부대표를 했을 때 그리고 진보너머 대표를 하면서도 그런 어떤 공간들을 많이 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에 이제 진보정당이 어떤 당원으로 들어갔다가 네. 그다음에 어떤 모임들을 결성하면서 모임 안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네. 점점 네. 좀 더 이제 정치의 정당 활동이 중심으로 들어온 뭐 그런 그쵸. 케이스겠네요. 네. 예, 장경태 위원장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알바생이라서 들어온 케이스인데요. 제가 이제 학비 벌고 생활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하루에 3시간 수업 듣고 8시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예. 뭐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은 제가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다가 취미 삼아 대학을 그렇죠. 다니는 건지 예.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3시간은 수업 듣고 8시간을 아르바이트 하니까. 그래서 일자리 관련돼서 혹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분이나 근로 조건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 학생회나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당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 현실을 바꾸는 가장 좀 유효한 방법 혹은 또 확실한 방법은 정당과 정치에 있다. 예. 이렇게 보면서 알바생이라서 정치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예. 그 뭐 정치 입문의 어떤 그 동기 정도의 좀 더 이제 얘기고, 그 나름대로 활동하시면서 이게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그런 정당 안의 구조에서 젊은 정치인이 이렇게 커가는 좀 경로가 좀 있다라고 느끼세요? 거의 없었는데요. 네, 저도 이제 2008년에 총학생 할 때 광우병 시위를 할 때 열심히 정말 이 이명박 정부의 정말 국민 건강권을
매개로 한 정말 그걸 가지고 좀 미국과 협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집회와 시위에 참석하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대학생위원회를 처음 만들었었어요.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저도 정당에 참여하게 됐고 그 이후에 청년위원회 활동하게 됐는데 사실 당내 지금 인재 영입이 주제이긴 한데요. 인재 영입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인재 육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당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 정치인이라는 건 따로 어떤 마이너 리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다 우리가 젊은 정치 혹은 좀 더 빨리 일찍 시작한 정치일 뿐인데 마치 기성 정치와 청년 정치로 나눠서 마이너리그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훌륭한 또 나중에 기성 정치인으로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재 육성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장은 어떠세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시기에 강옥병 씨를 저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게 다 사실일까? 군대 갔다 온 직후였거든요. 전역 이후에 그렇게 이제 자유주의 쪽에 이제 학생 운동을 시작하다가 저도 이제 총학생장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전국대학 총학생회 모임이라는 이제 소위 말하는 비운동권 한 80여 개 대학을 이제 이끌면서 2012년 우리 대선 할 때쯤 정당으로 영입대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었군요. 제가 성함하고 매칭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근데 저는 오늘 장경태 위원장님하고 100% 동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슴이 따뜻한데요. 사실 인재 영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재 육성에 있다. 제가 정당에 처음 들어와 보니까요. 젊은 정치인들이 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당대표 그 차문을 누가 열어주느냐, 막 이런 것들이 청년 정치인들이 누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정하고 참 이렇게 링이 없더라고요. 전 지방대 출신이었는데요. 항상 이렇게 공정한 링에서 싸워가지고 지면은 지는 대로 또 이기면 이기는 대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도 없고. 또 공정하게 이렇게 매번 이렇게 공정을 외치지만 정당 내에 공정한 그런 프로그램이 청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음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권력자 뒤에서 항상 잼만 날리고 이런 이 청년들, 그래서 줄잡기 하는 청년들, 그래서 기성 정치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이 정당의 제도들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여기 계신 뭐 장경태 위원장님이나 또 같이 정 위원장님이나 같이 해서 한번 바꾸는 게 우리의 몫이지 않을까 그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 좀 정의당과는 다른 것 같아요. 정의당은 사실 저는 이제 부대표를 하기 전에는 당의 어떤 잘못된 방향들, 잘못된 결정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과감하게 하면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부대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에 있는 기성 정당들이 어떤 국회의원들의 어떤 공천권이라든지 그런 자리를 어떤 때문에 더 이제 이견이 있더라도 이야기할 수 없는 문화들,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청년들이 성장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좀 배지를 달아야만 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거나 그 안에 사실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대중들은 확인할 시간이 없고 그 의견들을 뭐 어떤 의견,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니 청년 정치인 자체가 어떤 시민들의 지지를 받거나 자기 지지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잘 안 만들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정의당과 같은 진보 정당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방식이나 당내 민주주의나 이런 식의 방식은 기성 정당들보다는 확실히 좀 뛰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기회 드리기 전에 잠깐 질문을 할게. 근데 거기서도 왜 이제 중간 허리 이상의 아마 제 세대하고 비슷했을 텐데 옛날 운동권 했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당뇨로 이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게 이제 되게 좀 너무 두텁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왔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어떤가요, 상황은? 그러니까 저 또한 사실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 그렇게 성장한 사례인데,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우리 당에도 여전히 사실 기성세대가 어떤 자신들의 생각,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20대들이 분노를 가지고 있는 정치를 외면하는 이유라도 사실 맞다 있겠죠. 그런 것 또한 사실 정의당에도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사실 이런 사례들이 되었고, 그러니까 어떤 이견, 당내에 대한 이견들을 드러내고 또 다른 어떤 우리 합리적 선택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을 사실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 자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바꾸느냐, 저 또한 사실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해요. 다른 이견이 있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상황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여전히 한계에 있지만
그래도 도전할 만하고 그런 문제 제기를 할 만한 통로는 여전히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김성경 위원장 나서셨네요. 네, 예. 보태고 싶었어요. 보태고 사실 좀 싶었어요. 이게 예. 정의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는 체계는 완벽하진 않아도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정치 정당에서는 예. 가장 잘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념과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은 좀 다르지만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는 방향은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정의당이 이번에 뭐 저희는 결사적으로 맞겠지만 패스트트랙이 통과하고 더 많은 국회의원들, 더 많은 기득권을 지닌 정당이 됐을 때도 이런 프로그램이 훼손되지 않고 지속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저희 자유한국당도 또 바른미래당도 청년 정치 학교라는 것을 제가 첫 번째 제안자였어요. 그래서 이 공정하게 해보려고 또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런 짤막한 자유한국당의 홍보도 합니다. 네, 깨알 같은 홍보까지 들어갔습니다. 예. 여기 계신 세 분 다 어찌됐건 선출직 당직자라고 하죠. 보통 누구에게 임명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됐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청년 정치가 정말 느끼는 어떤 뭐 저희는 항상 기득권이었던 적이 없거든요. 항상 약자였고 청년 정치 측면에서. 예, 그렇죠. 뭐 정당 내 워낙 이 정의당에서 배지 한번 달아야 당원 채택 과정이나 목소리 한번 낼 수 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6명인 정당에서도 이런데 저희 같이 100명이 넘는 정당에서 어떻겠어요? 저희 뭐 보이지도 않겠죠. 저 뒤에 멀리 있고. 그래서 이 과연 우리의 젊은 시각과 아이디어들을 정당 내에서 반영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끊임없이 이 청년 인재들을 육성하고 재생산해내고 또 발굴해내는 과정들은 결국에는 임명받고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정치가 되어야 된다. 결국 선출직 당직자들 수를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선출직 당직자의 수가 확실히 좀 느는 것도 또 구조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겠네요. 이게 제가 젊은 피스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전 사실 이 표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른바 삼김시대 산물이고 그 당시에 이제 젊은 피를 수혈한다는 건 말 그대로 노인의 몸인데 피만 잠깐 해서 잠깐 반짝 정신 돌아온다 뭐 이런 정도의 비유를 봐도 정말 문제가 없을 정도인데 지금도 아마 이제 영입 방식에 대해서 불만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총선 또 다가오면 유명한 사람, 전문가 뭐 이렇게 막 미디어에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는 이런 식의 경우들이 되게 많을 텐데 이것이 장단점은 물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고민들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송파구 병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게 될 때도 누구 권력자가 준 게 아니라 공개 오디션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10명의 지원자를 어쨌든 이렇게 운 좋게 이겨가지고 지금 위원장에 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명과 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대로 또 밖에 율사 출신들 또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능력이 없다고 또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오고 또 당에서 육상에서 나가는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국회는 아주 다양성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직종에서 와야 되잖아요. 그중에 당 안에서 최소한 올라가는 사람들의 좀 수를 정해주고 그들이 좀 공정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토론도 거치고 투표도 거치고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을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당히 뭐 높게 사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타당들의 사례들을 잘 모아가지고 최대한 공정한 과정으로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본인의 능력 여부에 따라서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줘야 된다. 뭐 그런 가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공정하는 방식의 시스템이라는 게 워낙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 뭐 이 온라인 표가 어떻게 되냐 이런데 근데 적어도 어쨌든 진입 장벽 자체가 낮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또 다른 분들. 아무래도 이제 뭐 대부분 이제 명망가 유명인들을 영입함으로써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도 한데요. 사실 성공한 사람들이 약자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국회와 의회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담보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다수를 대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치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유명인, 명망가 사실 이런 분들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조직도 있고 또 대부분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거든요.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저는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뭐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 모든 이 성공하지 않아도 되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들을 국회가 반영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좀 유명인들만 만약 영입하게 된다면 그런 다양한 가치들이 반영될 수 없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방금 이제 뭐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투표해서 국민 경선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과연 이 정치적 가치를 어떻게 선택해낼 것인가가 결국 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좀 건강한 국회를 구성하게 되는 과정일 텐데요. 저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의 정말 어떤 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택받는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인 스스로도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드는 게 정당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 네. 정혜연 대표님. 저도 이제 국민들의 참여, 어떤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사실 인재 영입 방식이 사실 뭐 성공한 사례도 있겠지만 실패한 사례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사실 저는 이현주 국회의원이 예. 사실 그런 실패한 사례에 맞다. 예.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실 그렇죠. 저 끝까지 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에 대해서 그 당의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과정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러면 그런 정치적 비전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느냐가 사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오카시오 코르테스라고 굉장히 사실 유명한 30살의 정치인이 있는데, 그 정치인은 원래 바텐더였어요. 그냥 예. 평범하게 일하는. 근데 그런 평범한 바텐더로 일했던 사람이 정치인으로 되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래서 굉장히 미국의 굉장히 유력 정치인이라는 정말 오래된 정치인을 이기고 지금의 이제 핫한 20대 정치인, 30대, 20, 30대 정치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들을 사실 저는 많이 만들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도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검증받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지를 받고 성공할 수 있는 사례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평가 시간이 왔어요. 예, 그래서 시간 한 30-40초씩 아마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개인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평가를 듣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태 위원장에 대해서 그 편말을 들어주시죠. OX 세모는 중간에 세우는 거 아시죠? 자, 그럼 하나, 둘, 셋. X 두 분 다 X셨습니까? 세모입니다. 세모. 저 세모입니다. 두 분 다 세모. 참이라고. 자, 그럼 김성영 위원장 왜 그러셨는지 잠깐 짧게 얘기해 주시죠. 청문회 가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인재 육성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젊은 정치인으로서 분노해야 될 때 함께 분노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래 정치인마저 제1야당을 희화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큰 유감을 표현합니다. 알겠습니다. X쪽에 좀 더 가까운 세모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정혜연 대표. 네, 저도 이제 지금의 이제 뭐 청년 육성의 방식에 대해서도 사실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좀 더 사실 뭐 더 많이 얘기를 나누더라면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저번에 이제 토론을 했던 원내대표님, 두 분의 원내대표님이 했던 딴 TV 토론에서요? 예. 아니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JTBC 방송에서 원내대표님 두 분이 토론했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사실 다시 또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찬성과 반대 그 하나 가지고 사실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국민들이 정작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저는 약간 그게 좀 아쉬웠다. 네, 아쉬웠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김성영 위원장이 이제 오릅니다. 두 분 준비해 주시고요. 자, 김성영 위원장에 대해서 저쪽 카메라에 대고 하나, 둘, 셋. 자, 일단 장경태 위원장은 동그라미를 표시하셨네요. 왜 그런지 한번 말씀 주시죠. 사실 이제 우리 김성영 위원장님과 저도 오랫동안 알고 지내서 아마 얼마나 어렵게 저 보수 정당의 기득권의 벽을 넘기 위해서 노력해온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 당과 이 견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응원하고 있고요. 어찌되건 저는 중요한 게 이 자리에서 애청자분들께서도 조금 뭐 눈살을 찌푸리실 수 있지만, 어찌되건 이 견해의 차이와 가치의 차이와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더 논쟁하고 언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린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과정이 국회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나중에 국회에서 만약 토론할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최소한 뭐 논쟁에 대해 사안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논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저는 우리가 끊임없이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고 있다. 결국 국민이 싸우게 하지 말고 정치가 그냥 싸우게 하면 된다. 정치가 치열하게 논쟁하고 치열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김성영 위원장님이 계속 성장해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연 대표님. 네.
그 자유한국당의 이제 아까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뭐 정당에 대한 반성이 없다라고 해서 조금 뭐 아쉬움을 느꼈을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이야기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것이 조금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했다는 지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뭐 이렇게 동의하는 바도 있고 사실 저도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어떤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당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통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세모 좀 반대로는 뭐 계속 반대에 대한 입장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절대 사실 청년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여전히 청년들과 사람들 시민들을 갈라놓는 어떤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정의연 대표에 대해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건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짧습니다. 정의연 대표에 대해서 장경태, 김성영 위원장 어떻게 보시나요? 자, 두 분 다 동그라미였습니다. 자, 그럼 20초뿐이 안 남았습니다. 장경태 위원장 어떻게 봐요? 저는 정의연 위원장님 사실 저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 사실 어찌되건 정의당의 미래 그리고 정의당의 청년 정치가 만들어야 될 부분들은 진보적 가치의 계승과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역할이라고 봐요. 결국 이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고 같이 함께 준비해가는 동지로서 이렇게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김성현 위원장. 네,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은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그려갈 다음 대한민국은 밝은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게끔 서로가 협의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동그라미 들었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오늘은 금요일은 나설 차례로 여러분들 만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장경태, 김성용, 정의연 이 세 분 정치인께 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